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빅드림 부산의 미래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부산의 새로운 슬로건은 부산이즈 굿입니다. 부산이라 좋다는 우리말을 병기했습니다. 자줏빛 색상에 부산의 이니셜 B와 S를 합친 3D 입체형 로고도 선보였습니다. 대대적인 선포식을 연 부산시는 새 슬로건이 부산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문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붙이기 나름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좋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쓰면 쓸수록 우리 입에 잘 와닿는 이런 브랜드를. 시민 공감대를 높여가겠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이 좀 간단하고 멋있고 귀에 익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산시는 선정 과정에 시민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부산의 상징성과 익숙함을 넘어 성공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우리 도시 브랜드가 다이내믹 부산에서 부산이즈 굿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왜 바꾸게 되었는가? 다이내믹 부산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네, 부산시의 심볼은 이제 모든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마름모 형태의 이제 파란색으로 바다와 갈매기가 형상화된 우리 부산시의 로고가 있었고요. 또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2003년도에 지정이 돼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네.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제 부산이 상징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리고 부산을 떠올릴 수 있을 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동력을 좀 불어넣겠다. 그리고 네네.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또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속해서 사용을 해오고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한 번에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 만큼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직관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인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암기하기도 굉장히 좋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 love 뉴욕으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I 서울 유로 네. 국제사회의 서울을 많이 이렇게 손쉽게 알렸죠. 그래서 저는 부산 is 굿이 아주 외국인들로 하여금 아주 기억하기 좋고 또 이해하기 편한 이런 문장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굿입니다. 굿이라는 것은 많은 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산이 국내 도시를 넘어서 국제 도시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포를 앞두고 아주 적합한 표현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표가 되었고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네네. 직관성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직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로고는 B와 S를 혼용한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마젠타라는 이제 보랏빛에 가까운 붉은색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심볼만 봤을 때 어떤 시민분들께서 부산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그리고 해외에서 보았을 때 이 B라는 형태가 바로 부산을 떠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금 부산이라는 상징을 위해서 굳이 바다나 갈매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산 자체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담아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모양은 세계적인 가수인 BTS를 오히려 더 연상시키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부산 이스 굿이 뭐에 대한 굿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이 로고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부산이 이제 다이나믹 부산이었죠. 다이나믹 부산 우리가 사용한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네. 다이나믹 부산은 기존에 우리가 물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시민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의미에서 다이나믹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고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부산을 탈피해서 정말 좋은 도시다. 그래서 부산 이즈 굿이라는 표어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로고 관련해서 서지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BTS를 연상할 수 있는 색깔을 쓴 것,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알리고 있는 것이 BTS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하면 BTS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BTS가 부산을 상징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BTS의 상징색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우리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님이 빨간색 계열을 사용하지 않고 보라색 계열을 사용한 것은 우리 부산의 정치색을 담지 않겠다는 의지도 저는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로고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로고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마젠타라는 색상 자체가 붉은색 계열이고요. 색상을 말씀을 네.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부산 비전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상징성이 담겨야 됩니다. 부산시는 지자체이고 정부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부산시가 빅 드림, 부산의 미래라고 하는 걸 선포를 했어요. 그 안에 보니까 5개의 꿈 혹은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류 허브 도시, 금융 혁신 도시, 디지털 신산업 도시, 문화 매력 도시,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광 도시, 이렇게 5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5가지의 산업들이 모두 너무 거대합니다. 매우 거대하고 그 말씀하신 그 빅드림이라는 말 맞다나 정말 너무나 큰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의 상징이 교체되는 게 부산시에 대한 동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면 결국은 시민의 삶에도 동력을 좀 불어넣고 네네. 코로나가 끝났고 이제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과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담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나 신기술과 또다시 신산업에 좀 의존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물론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29년 12월에 조기 완공을 하겠다라는 국토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복합 물류나 이제 물류 허브에 대한 트라이포트가 강조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외에 또다시 양자 컴퓨터나 UAM이나 AI나 ICT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산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너무나 큰 개념들을 던진다는 건 결국 임기 내에 이 산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제2의 수도죠. 아주 큰 도시입니다. 부산을 이끄는 시장은 당연히 큰 사업을 구상해야 됩니다. 작은 사업들을 구상한다면 그것은 구청장이나 군수님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부산 인구를 이끌어갈 시장은 당연히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사업을 못 마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기 내에 사업을 마칠 공약만 하는 분들, 정치꾼들입니다. 당장의 표와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거죠. 부산시장은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자기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시장이 이어서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있는 사업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형준 시장이 아주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아젠더들을 잘 제시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것도 같이 챙겨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민의 삶과 시민의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꿈만 던지게 된다면 당장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산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시적인 사업은요, 당연히 루틴하게 하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루틴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비전 발표회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시민들께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미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안전한 도시, 그리고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걱정이 없는 환경에 대한 비전은 반드시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 비판을 하실 때는 시장님의 모든 발언을 봐야 됩니다. 그 비전 발표회에 있었던 그 잠시만의 시간에 발언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 대한 거, 모든 브리핑을 챙겨보시면 시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거, 복지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히 또 비전을 발표하고 계세요. 네, 두 분 말씀. 발표 네. 안에 시민이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구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민의 삶이지요.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은 필요한 전기량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기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지역별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매기는 그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아직은 상임위와 본회의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이 뭔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원전 인근에 사는 국민들 사실은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생활하시고 있죠. 대표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전남에도 원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국민들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이제 원전으로부터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한 전기요금을 네. 납부하고 계시고요. 또 원전으로부터 먼 분들, 그러니까 송전 거리가 발생하는 지역들은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해서 받는 차등 전기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영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짚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선진화 시스템처럼 부산 지역은 좀 전기료를 낮게 내고 서울 지역은 좀 높게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발의를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을 합니다. 해외 같은 네, 경우는. 네. 요금제가 민간 요금제에 기반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차등 요금제의 폭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해도 뭐 1,000원 미만에서의 그 구조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이 과연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분들에게 아주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다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의 보조 지원금을 받고는 계시지만 그 지원금은 대부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부분이지만 실제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까지 좀 파악을 한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차등이 있더라도 너무 많은 차등이 발생하면 또 수도권의 국민들이 그렇죠. 또 네네.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부산의 이득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대한민국 전체의 이득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 네, 차등 요금제가 제대로만 된다면은 부산 기업들도 전기료가 굉장히 감축이 되고 또 어쩌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 기업들이 그래 전기료 싸네 하고 부산으로 옮겨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제
기업은 이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공요금이 이윤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기업이 이전하고 장비를 새로 만들고 이 정도의 비용과 공공요금을 비교했을 때 기업에서 이전할 정도의 이런 인센티브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대기업들이 오는 것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좀 더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뭐 24시간 전기를 가동을 해야 한다거나 뭐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 예를 들면 산업 같은 경우에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원전 문제로 저희가 돌아간다라면 국민들과 시민들의 신뢰를 좀 더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원전의 안전성과 그리고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등 요금제나 산업으로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한 다음 이 친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를 통과한 거니까 상임위 이제 금방 그치게 될 거고 그다음에는 본회의에 하는데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에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회 같은 경우는 네네. 상임위에 의결이 되면 네. 법사위로 또 법사위로 가죠. 안건이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그렇습니다. 가서 법사위 안에서도 또 소위 맞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의결이 된 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이제 의사봉을 이제 잘 아시는 삼타를 하고 선포를 네네, 하게 네네. 되죠.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공포 후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적용이 되는 있겠다라고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동차 안은 마스크 안 쓴 사람보다 쓴 사람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트 같은 대형 시설 안에 개방형 약국에도 적용됩니다. 마스크 없이 매대를 둘러보는 방문객들. 하지만 아직 마스크를 바로 벗어버리긴 망설여집니다.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계속 쓸 생각이거든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처음 해제된 이후 이번 추가 해제 조치는 방역 상황이 안정화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병원이나 일반 약국,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 확진자 격리 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병원을 비롯해서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제 마스크가 전체 해제되었고 2년 반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마스크 벗는 거.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썼을 때 그리고 뺐을 때 자국이 남는 부분이나 이런 일상의 불편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스크 해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대중교통을 하지만 이용을 하다 보면 여전히 대다수의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마스크 해제에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는 어렵게 보이는 것이 소극적인 시민분들의 자세인데요. 그만큼 얼마나 이 코로나가 있었던 3년간 마음고생과 두려움이 컸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일찍이 노마스크가 좀 진행이 되면서 기내나 뭐 대중교통 그리고 콘서트장이나 어디에서든 노마스크를 활보를 하셨었는데 사실 국내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전환을 시키고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환영. 너무 반가운 대환영. 소식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선진국들 보면 작년에 이미 노마스크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만 아직까지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가 예방의학이나 또 의학적으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도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과학에 베이스를 두고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정서적인 부분에 네네. 베이스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불안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의학적 수준이 코로나를 지배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마스크의 자유 저는 대환영합니다. 그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도 5월에는 풀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WHO가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제가 됐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WHO에서 국제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7차례 정도 선포가 됐었고요. 올해 안에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이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도 이제 고위험 시설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WHO의 그런 비상사태는 기준이고 지침이니까요. 이 권고 사항 안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그 치명적인 감염 위험이 줄어들었는지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실 것이니까요. 병원에서도 조금씩 자체적으로 그 국내에서 정책을 내놓은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호흡기 내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들이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주위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하여서도 보건당국이 어떤 좀 조처를 해놓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어떠세요? 사실 이 마스크를 반드시 썼어야 하는 우리가 그 코로나 경기 기간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기본 기관지에 대한 질환이 있던 기저질환 경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권고도 있기는 했었고요. 여러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실제 호흡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는 코로나 위험을 벗어났으니까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진과 상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됐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마스크의 자유를 개인 방역의 자유를 준 것이죠. 그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안하시지 않게 여러 정책이나 또 지자체 차원에서 또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지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황사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또 기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잘 착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금을 작게 내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알고 보면 48개월 할부를 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요금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리점이 2-3개씩 있으면 직원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사기를 쳐서 파는 거죠. 월세가 막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신사가 뒤에서 이제 묵인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불이익이 사실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제가 된 통신 서비스. 오늘은 요금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조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보니까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부터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접수된 137이 소비자 상담 분석 정보를 분석해봤더니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민원인 중 노년층의 비중이 높았는데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에 가까운 판촉 행위 등이 현장에선 너무나 많았습니다. 70대 권호근 씨는 지난 1월 부산대 앞 한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기존 휴대폰 할부금을 모두 해결해주고 기존보다 적은 요금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만 믿고 새 휴대폰을 받아 돌아온 권 씨는 뒤늦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바뀐 걸 알게 됐습니다. 5만 원 정도 하면 싸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그 손은 믿었죠. 이제 믿고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아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바뀌네. 다음 날 대리점을 다시 찾아 뒤늦게 계약서를 받아본 뒤에야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기기 변경이 아닌 새로운 전화가 개통이 됐고 유선 인터넷과 TV 서비스는 물론 제휴 카드까지 신청이 된 상태였습니다. 카드를 만드셨어요? 아니요. 뭐지 카드 만든 거 없어요. 내는 신용카드가 뭐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존 사용요금제는 월 45,000원짜리 5G 세이브. 그런데 새 휴대폰을 개통하며 월 11만 원짜리 넷플릭스 초이스 요금제를 6개월간 의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사용은 물론 해외 로밍 데이터까지 무제한인 요금제입니다. 해외 갈 일도 없고 넷플릭스가 뭔지도 모르는 권 씨는 새 휴대폰을 받는 대신 6개월간 총 39만 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 혹시 그 자체 넷플릭스 무슨 뜻인지 저도 몰라요.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쓰시나요? 넷플릭스 이게 아니 혹시 아세요? 그거는 몰라요. 대리점에서 안내한 한 달 47,000원의 요금이 산정된 방식을 살펴봤더니 권 씨가 받은 신규 단말기는 출고가 39만 9천원. 이를 24개월이 아닌 36개월 할부로 계산한 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 약정 할인 25%, 유선 인터넷 상품 결합 할인 25%, 매월 3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조건으로 청구 할인되는 2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권 씨는 기존 전화번호를 되돌려달라며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점 측은 해당 내용을 모두 설명했고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싶으셔서 오셨다 했고요. 바꾸시면서 이제 유선 상품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그 안내를 드리니까 고객님께 수긍을 해가지고 아마 서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60대 이모 씨는 1년 전 금정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들렀다 직원 권유로 스마트폰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99,000원 요금제를 석 달만 유지해주면 기존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은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말에 새 휴대폰을 구입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 기기 할부금은 계속 청구됐고 고가 요금제 역시 석 달이 지나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항의하러 판매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전화 거는 거 하고 받는 거 문자 조금 보는 거 하는 거 그 정도만 하지 다른 거는 뭐 전혀 사는 건 없지. 판매하는 아가씨가 그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써주라. 그럼 앞에 그 휴대폰 사용했던 그 요금을 없애준다 해가지고 한 게. 해당 판매점은 기존 기기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며 퇴사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판매사가 이제 자기가 좀 영업비를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만 이 요금제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디 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씨는 요금 납부를 거부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위약금 34만 원이 미납된 상태로 휴대폰은 해지됐습니다. 또 114만 원의 미납된 기기값은 채권 투심업체로 넘어가 최근 압류 예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재산 압류하고 월급 봉투 압류하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 4명이나 안 된다더라고. 이 돈은 요금을 내야만이 개통을 하지. 그래 안 하면 안 된다더라고.
60대 김모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휴대폰과 유선 인터넷을 같은 통신사로 개통하면 기존 기기값과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본인과 아내 모두 넉 달간 월 11만 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약금 대납을 요구하자 대리점은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때 당시에 상담했던 직원도 없고 현재 그런 계약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없으니 틀림없이 잘못 들어졌을 것 같다. 황당한 이야기죠. 당시에 있었던 거라면은 그 담당자를 바꿔달라. 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도 지금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결국 통신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위약금 대납 내용이 분명히 적힌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나서야 약속된 위약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지난해 접수된 상담 항목 1위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이었습니다. 5년 연속 1위입니다. 이동전화 관련 민원만 내용별로 더 자세히 분류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계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위약금, 그다음 부당행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을 설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설명 내용과 계약 서류에 작성되어 있었던 내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 단말기 할인, 카드 할인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그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일단 같은 요금에 새로운 핸드폰을 살 수 있다는 말만 이제 인식이 되시는 거죠. 문제는 이런 노년층의 약점을 이용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도덕한 상수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요금을 작게 내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알고 보면 48개월 할부를 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할부를 길게 하니까 요금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적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달 실적이 다 차지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노년층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큰 글씨로 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해 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선택 약정 할인, 결합 할인, 이 가입할 때 듣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앞에서 본 그 피해 사례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권 씨의 경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대리점은 바로 그날 새로 개통한 번호를 없애고 기존 번호를 되돌려줬고요. 권 씨의 기존 휴대폰은 이미 대리점에서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그 요금제를 이렇게 강매를 하고 한편으로는 또 남은 할부금은 갚아주겠다. 도대체 이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런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네, 통신사에서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업계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신 3사가 이런 식으로 뿌리는 돈이 연간 7조 원 이상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통 구조는 복잡합니다.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직접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통신사를 통해 유통됩니다. 유통망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분되는데 대리점은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통신사 상품만 판매한다면 판매점은 총판으로 불리는 대형 대리점 등에서 기기를 받아 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합니다.
판매점은 단말기를 팔 때마다 받는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면 대리점은 이 판매 수수료 외에도 가입자가 사용하는 요금의 최고 7% 정도를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챙깁니다. 권 씨처럼 출고가 39만 원짜리 휴대폰을 개통해 한 달 11만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대리점이 받게 되는 수수료는 믿기 어렵지만 휴대폰 값보다 더 많습니다. 이를 팔면 마진이 한 40만 원 넘어가요. 근데 M336이라는 모델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낮은 요금제 팔아도 괜찮아요. 더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준다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입니다. 건물 9층에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고객님 물어보세요. 알아보세요. 가장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을 알아본다며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이곳 매장들은 지원금 액수를 절대 말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통해서만 금액을 보여줍니다. 혹시 모를 단속과 녹취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휴대폰의 현재 공시지원금, 즉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지원금은 20만 원 안팎.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단통법에 의하면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자체 지원금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스마트폰의 경우 공시지원금까지 합해 2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선 10만 원 요금제를 4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시지원금 대신 매장 자체 지원금을 44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출고가 자체가 115만 원이지만 밑에 보신 남아있는 할부 원금이 이 금액만 남겨져 있으세요. 당연히 여기 보시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값을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매장에 들러봤습니다. 앞선 매장에서 제안한 금액을 계산기에 눌러보라고 합니다. 혹시 얼마까지 할수 있을까요? 딴 데서? 네. 그 지원금요? 네, 뭐 그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자 이곳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뭐 1, 2만 원 마진 남긴다 생각하고 해서 이만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는 부산에도 있습니다. 서울처럼 집단 상가 형태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은밀히 거래가 진행됩니다. SNS 등을 통해서 성지를 찾는 고객에게 매장 주소를 알려주고 직업 등을 확인한 뒤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걔들은 박리담회예요.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30만 원 받잖아요. 그럼 걔들은 29만 원을 빼줘요. 그럼 만 원 남겠죠. 대신 많이 팔죠. 많이 파는 대신 실적에 따른 높은 매장 등급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추가 지원비를 더 챙기는 겁니다. 성지라 불리는 이들 매장에서 제한하는 지원금의 규모로 봤을 때 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는 대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전체로 추산해보면 통신 3사로부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뿌려지는 판촉비의 규모는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데 주로 쓰면서 7조 원 이상의 엄청난 유통망 관리 비용인 마케팅비를, 광고비 외에 마케팅비를 7조 원 이상 쓰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입이 포화인 상태에서 이 판매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일부 대리점들이 정보 취약계층을 상대로 약탈적 영업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대리점이 두세 개씩 있으면 직원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사기를 쳐서 파는 거죠. 직원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월세가 막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을 남기려면? 그렇죠. 통신 3사는 이런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한번 치고 사라지거나 사기죠. 뭐 이런 피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저는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서 책임지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조 매출에 영업이익만 4조가 넘고 그리고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7조 원, 8조 원을 쓰면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과징금 100억, 200억 무서워하겠습니까? 특정 통신사의 경우 대리점들의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업계 내부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 할부해놓고 2년 뒤에 모르겠다. 아까 그게 유명하거든요 지금. 알면서도 안 먹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뒤에서 이제 묵인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불이익이 사실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그 부당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엄청 강화했을 때는 이런 그 불합리한 관행들이 좀 사라질. 통신 시장의 유통 마케팅비가 7조 원을 넘는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 돈을 차라리 통신 요금을 인하는 데 쓰면 소비자에게 좋을 텐데, 그죠? 네, 통신 3사는 지난해에도 2년 연속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통신 3사가 현재의 시장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도 통신 비용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죠. 네, 물가관리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뒤로 제4의 통신사업자 선정과 중간요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3만 4,900원.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통신 3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ARPU, 즉 가입자 한 명당 평균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이 비싼 5G 요금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G 요금제 대부분은 고가 요금제로 구성돼 있고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간의 요금제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상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30에서 100기가 사이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구간인데 데이터에서 그 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하나도 없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200기가, 300기가 뭐 무제한 요금제를 준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걸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가 요금제를 설계해 놓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 과점 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고 공정위 역시 통신비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단말기 유통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유통사들에게 중가요금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보이는데 사실은 정부가 할 것은 그런 제스처나 그런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건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죠. 이미 통신 3사 중심으로 시장이 굳어진 상태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발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체국 한편에 마련된 알뜰폰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알뜰폰은 매달 요금이 10,000원 안팎으로 저렴합니다. 단말기 역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 값까지 포함해도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신청을 하면 유심히 집으로 배달되는데 이를 단말기에 직접 꽂아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3, 4보다는 조금 더 요금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오는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약금이 따로 없어요. 뭐 몇 년 써야 된다 이런 위약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혹시나 또 괜찮은 요금제가 나오면은 쉽게 이제 또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체국에서만 연간 500대 정도 알뜰폰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이 많지 않고 음성통화나 문자 위주로 사용하는 노년층의 경우 알뜰폰 사용이 여러모로 경제적입니다. 최근엔 젊은 층 중심으로 알뜰폰 사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통신 3사에 비해 많이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조차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알뜰폰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가입에서부터 이용 해지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령층이라든지 디지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연간 23조 원.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 회선 수는 5,549만 9천여 개로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도 통신 분야를 공공재라고 명확히 한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와 공정위,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왜곡된 통신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노년층이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 나왔던 김모 씨의 경우 계약서에 그 위약금을 전액 해결해준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일부 매장의 경우 기존 단말기 위약금을 다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위약금과 기기 할부금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모르고 기기값까지 모두 대납해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걸 노리고 말장난 영업을 하는 대리점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데이터 이용이 적고 통화나 문자 위주로 사용하신다면 알뜰폰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엑스포 실사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자율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는 강제성은 없지만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서는 2부제 적용 차량의 출입을 막을 예정이며 부산시는 대신 버스와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관광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회복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86%가 내년 하반기가 돼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방역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71.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관광업계가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과 금융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의 신규 대상지 13곳을 선정했습니다. 들락날락은 15분 생활권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도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으로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부산 전역에 50여 곳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일회용 승차권이 기존 마그네틱 방식의 종이 대신 QR코드 승차권으로 바뀝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QR코드 승차권을 발매하며 지난 38년 동안 사용해온 마그네틱 종이 승차권은 오는 6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소비자까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챙겨야 윤리 경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